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사실상 철회하며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이 더 내야 한다는 압박 발언으로 동맹을 흔들었지만 미군 지휘부의 강력한 보고와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미 백악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떠나서는 동북아 작전의 70% 이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직접 보고했습니다. 이 문건은 단순한 군사적 논리를 넘어 미국의 전략 생존이 한국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상실하면 미국의 억제력이 중국과 북한의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경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직후 기존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과 오산, 군산 일대에서는 미 공군과 한국 공군의 합동작전훈련 스티로라이젠이 재개되었습니다. 전략폭격기 B-1B와 스텔스기 F-35A가 출격하며 한반도 전구전력의 통합 운용 능력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 미군 고위 장교는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실질적 전략 가치를 체감하고 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중심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CNN 또한 트럼프가 처음으로 전략 현실과 마주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로 한반도뿐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에어 일본 본토까지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작전 허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연합 억제력 강화 계획을 승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킬체인의 확장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찰위성과 미군의 정보자산이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한때 주장했던 한국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빼겠다는 발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그는 최근 참모들에게 한국은 미군의 동북아 전초기지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패다라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정치적 유연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선택입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는 마지막 동력이며 한국은 그 체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철수 발언을 거두고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이 여전히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압박의 종결이 아니라 재인식의 시작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한국을 협상 대상이 아닌 전략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적 발언이 통상적 수사였다면 지금의 결정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잃는다는 것은 곧 인도태평양 전체의 균형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각종 관세, 보조금, 투자 조건을 내세워 한국 기업을 압박해왔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확대하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한국 기업은 결국 미국의 요구에 따를 것이다라는 미국식 오만에 기반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이닉스가 내린 건설 전면 중단 통보는 미국의 산업 안보 구조 전체를 흔들어버렸습니다. 하이닉스가 텍사스에 짓고 있던 5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은 단순히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장은 F-35 스텔스 전투기, 정찰위성, 잠수함 전투체계 등 미군의 핵심 무기체계에 들어갈 군사형 특수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략기지였습니다. 이 반도체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단 한 번의 오작동도 허용되지 않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이런 특수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미 국방부가 즉시 패닉 상태에 빠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F-35 전투기의 핵심 메모리 모듈 80% 이상을 하이닉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즉각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하이닉스의 생산이 중단되면 F-35의 생산도 중단된다. 이 보고 한 줄은 미국 안보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군이 한국의 한 기업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자급자족을 꿈꿔왔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술력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 하이닉스의 공장 건설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했으며 방산기업에만 주어지는 세금 우대와 전력비 면제, 인프라 비용 전액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사실상 백지수표를 내밀며 제발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원한 셈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 외국 기업에게 이렇게까지 고개를 숙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은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안보의 핵심 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K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동맹국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시작에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비자 위반을 명목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현대차와 배터리 협력 공장에 투입된 숙련 기술 인력이었고 실제로는 현장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가 터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첨단 산업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하며 그런 재능은 외국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강경파의 반이민 정책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의 배터리 공장에서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위험하고 복잡한 일을 할 줄 아는 숙련자들이다. 그들을 내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히 자신의 행정부 내 기관인 ICE 조치에 대한 불만이자 뒤늦은 수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왜 태도를 바꾸었는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의 투자 중단 선언 이후 미국이 한국 기술 없이는 군수 산업조차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오히려 기술 종속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군사력은 더 이상 중견국 수준이 아닙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글로벌 파이어파워 등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기준 세계 5대 군사강국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의 방위 예산은 이미 6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첨단 무기 개발력과 조선항공, 미사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 체제에 참여해 핵잠 기술을 공유받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직접 기술 이전 없이도 사실상 독자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호주가 미국의 기술 의존형 동맹국이라면 한국은 자립형 협력국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훨씬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핵무기를 제외하면 재래식 전력, 해군력, 공군력, 기술력에서 모든 면에서 한국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군비 경쟁의 실질적 상대가 아니라 전략적 변수로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의 원잠 보유는 단지 북한 견제용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억제력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동맹 재정립을 향한 거래의 신호입니다. 그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전략적 부담을 나눠지게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잠 프로젝트는 이런 트럼프식 논리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원잠을 통해 동북아 해양 안보에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한국에 더 많은 무역 양보, 투자 확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명분을 얻게 됩니다. 트럼프식 동맹과는 상호 신뢰가 아니라 상호 거래입니다. 그가 동맹국들이 우리를 더 이용했다고 말한 것은 이제 그 이용을 되갚아주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를 단순히 방어하지 않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역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원잠 도입을 통해 자주국방 강화라는 상징적 성과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이 동의했든 필라델피아를 언급했든 그 본질은 한국이 30년 수건 사업을 마침내 현실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이를 대내적으로 승리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가 아무리 강해도 정부는 우리는 미국의 승인 아래 핵잠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투자 협상에서도 우리의 기술이 있어야 미국이 얻을 수 있다는 논리로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잠수함 건조 관련 산업 및 핵심 기술을 국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하청이 아니라 공동개발 또는 기술 교환 형태로 협력을 이끌어가는 모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국 우선주의 틀 속에서도 한국은 기술과 산업 기반을 지렛대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같은 흐름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 미국이 한국에 더 높은 방위비, 더 많은 무역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한미군 감축론이나 방위비 증액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원잠 도입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핵잠 운영국으로 부상하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포위 전략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되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첫째, 트럼프의 요구를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닌 조건부 거래로 전환해야 합니다. 핵연료 공급을 포함한 모든 협상은 기술 이전, 투자 규모, 무역 조건 등으로 연동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국 중심의 전략 속에서도 한국의 독자 노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과도해질 경우 일본, 호주와 달리 균형 외교를 통해 자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합니다. 원잠 개발, 방위비 인상, 국방예산 확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그 정당성을 설득하고 자주 국방이 미국의 요구 수용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돌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의 본질을 재정의하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안보 보호를 받는 수동적 동맹국이 아닙니다. 세계 5대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기술 산업 전략 모든 면에서 미국이 무시할 수 없는 협상 상대입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동맹국들이 우리를 이용했다고 말하지만 한국은 이제 그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이용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핵연료만 제공받으면 한국은 스스로 원잠을 완성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언급했지만 실질적 건조는 한국이 주도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하청동맹이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입니다. 결국 문제는 균형입니다. 트럼프의 거래 정치 속에서 한국이 얼마나 주도권을 지켜내느냐에 따라 한미 동맹의 질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의 협상력을 유지하고 자주 국방의 명분과 신뢰를 함께 확보한다면 트럼프의 계산서 위에 적힌 이용당하는 동맹국이라는 문장은 한국에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트럼프를 이용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야, 이제 한국에 더 많은 걸 허용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 빛이다 세상을 비춘다 한마음으로 외쳐 진실을 향해 시온TV 함께라면